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불평등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표로서 이제 우리가 5분위 비율하고 빈곤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빈곤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 위에도 뭐 지니 개수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지니 로렌츠 곡선을 그려가지고 지니 개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니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5분위 배율이라는 것도 있고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지표가 다 이제 지표가 상승을 하게, 그 측정 값이 그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불평등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니 개수는 뭐 5분위 배율이든 빈곤율이든 다 이제 그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불평등 정도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불평등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그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평등 또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소득 재분배의 정치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시장에서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 철학적으로 이 불평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분배 구조가 잘못돼서 불평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또는 정치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해결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인지와 관련된 것이 정치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어떤 큰 백그라운드 하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철학, 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을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잖아요. 네, 재분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재분배입니다.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시장에서 하죠. 그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 소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그 분배 상황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재분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분배 정치 철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치 철학이 나와 있어요. 공리주의, 그리고 점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분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점진적 자유주의, 보통 이제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점진적 자유주의자들은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 불평등이 있으면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급진적 자유주의, 리버테리언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그 보통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이죠. 근데 그 보통 좌파 또는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을 보통 리버럴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리버럴리즘이라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우파인 사람들 또는 이제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측들을 보통 그 리버테리언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와 점진적 자유주의 또는 리버럴리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득 재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급진적 자유주의 또는 리버러테리언리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효용이 곧 복지입니다. 네, 효용이 곧 복지입니다. 네, 이게 웰페어죠. 네, 웰페어. 고용이 곧 복지입니다. 효용이 곧.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벤담이나 밀 같은 사람들 알잖아요. 공리주의자들. 벤담이나 19세기에 벤담이나 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 공리주의자들인데 이 효용이 복지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서 정책을 할 때는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 이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공동체의 목표 또는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실현시키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의 최대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자들의 목표는 결국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소득 재분배를 왜 이 사람들이 옹호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효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계 효용 체감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네, 한계 효용 체감배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추가적인 한 단위에 대한 한 단위 돈에 대해서 별로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즉 한계 효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1달러랑 가난한 사람의 1달러는 완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부자의 1달러는 효용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1달러는 부자의 1달러보다 훨씬 효용이 크거든요. 한계 효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점점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이거는 뭐 그 부자일수록 부자의 1달러보다 그 빈자의 1달러가 더 효용이 큰 거예요. 예. 한계 효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1달러를 거둬서 빈자한테 1달러를 주게 되면 효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효용이 그러니까 총효용이 사회적인 총효용이 증가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 총효용,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잖아요. 공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총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이렇게 부자의 1달러를 걷어서 이건 바람직한 겁니다. 빈자한테 1달러를 주는 거.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빈자들한테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출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분배를 그러면 요 논리만 보면은 뭐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총효용이 커지니까 계속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부자와 빈자의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수준에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총효용은 커지는 거니까 결국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해서 결국 부자와 빈자가의 차이가 사라질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소득 재분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리주의자들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갈수록 더 평등해지잖아요. 평등에는 이렇게 평등화 시킬 수 있잖아요.
화에 평등화에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네. 평등화의 이득은 바로 이거죠. 총효용이 커집니다. 평등화의 이익은 총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뭐냐면 평등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근로 의욕 저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즉 부자가 1달러를 벌었는데 자꾸 뺏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봐야 근로를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적다라고 한다면 근로의욕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공짜로 계속 1달러가 오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이렇게 되면 근로의욕이 둘 다 부자든 빈자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사회의 총소득이 감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줄 것도 없어지게 돼요. 나눠줄 것도 점점 그러면 이렇게 요 과정이 이루어지면 물론 일시적으로 총효용이 커지긴 하지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득 자체가 점점 근로의욕의 저하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평등화 과정이 총효용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사회 총소득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득과 손해를 잘 형량을 해서 적당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없애는 정도까지 평등화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소득 재분배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적당히 해야 되긴 하지만 찬성을 하는 측이다. 그게 공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자유주의, 리버럴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존 롤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버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공정한 법칙, 원칙을 하나 만드는 거를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어떤 그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 법이라고 해도 되고 헌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 국가 공동체가 뭔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는 이 사람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종의 공정한 원칙 또는 정의로운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공정한 원칙 또는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뭐 대표든 구성원이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도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모여서 합의 또는 협상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하에 그 구성원들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때 정의로운 원칙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뭔가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종의 무지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무지 상태. 그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지의 어떤 베일에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무지 상태. 그 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출신 배경이 뭔지 또는 내 직업이 뭔지 뭐 내 교육 수준이 어떤지 내 신분은 뭔지 직업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원칙이 도출되는 합의 과정에 들어있는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초기 조건이라고, 그 구성원들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의 이해관계가 뭔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어떤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또는 정의로운 원칙을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무지의 베일에 의해서 어떤 공정한 원칙이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어떤 공정한 원칙 또는 공정한 또는 정의로운 원칙이 도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무지의 베일 하에서 도출되게 되고 되게 되는데, 이 정당한 원칙이 합의에 의해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데, 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합의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냐를 상상을 해봤을 때, 무지의 베일,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헌법이나 공정한 원칙, 법이나 제도, 헌법 또는 공정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합의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데, 최소한의 합의는, 그 최소한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도출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합의가 결국 최소 극대화 기준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최소 수혜자,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해관계 다 초월해 있어요. 이해관계 다 초월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초기 상태, 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또는 내가 가장 사회 밑바닥에 갔을 때, 이 사회가 뭔가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존재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도덕적 기준 하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합의 가능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위험을 상상할 수 있죠. 내가 가장 밑바닥에,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장치 같은 걸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존 롤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의 어떤 원칙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사회보험적 성격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라고 한다는, 이게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죠. 이런 식으로 무지의 베일 하에서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존 롤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정의의 원칙이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존 롤즈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과연 무지의 베일 하에서 정의로운 원칙을 만들면 반드시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느냐?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남는 게 있다면 그 남는 거는 무조건 가장 못 사는 사람한테 주자는 거거든요. 최소 수혜자를 먼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 빈곤한 사람들을 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지의 베일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자기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를 맨 먼저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건 뭐 보장할 수가 없죠. 그건 존 롤즈의 생각이죠.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것 같다면은 뭐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존 롤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모든 원칙들이 그러면 최소 극대화의 원칙만 존재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네, 자유가 있어요. 일단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건 추정 원칙입니다. 이 존 롤즈에 있어서는 추정이 이 사회는 평등하다.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러저러한 왜냐하면 평등만 강조를 하면 아까 이제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등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뭔가 행동을 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뭔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인정한 상태에서 불평등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불평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 최소극대화의 기준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야 된다. 그게 최우선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 자유주의,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혀있죠.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존 롤즈와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이 그 존 롤즈의 그게 이제 70년대 나왔어요. 존 롤즈 정의론이라는 책이 70년대 롤즈 정의론이 나오자 거기에 대한 반박의 글을 쓰게 되죠.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어떤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이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어떤 소득을 습득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뭔가 임금이나 소득을 그 획득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재분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버트 노직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검토는 하는 겁니다. 네. 과정이 정당하다. 네. 과정. 그러니까 소득을 획득하는 소득 획득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정당하다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획득했다. 네, 열심히 일해 노동을 어떤 습득물에 대해서 노동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습득했다. 습득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공정하다면 소득 재분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직접 노동을 투입해서 습득하지 않더라도 뭐 이전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내가 시장에서 뭐 교환을 통해서 샀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선물을 줘서 내가 선물을 얻었다든지 이런 정당한 과정에 의해서 뭔가 소득을 획득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면 소득 획득 과정이 정당하지가 않다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불공정했다면 정부가 이거를 정부가 수정할 권한과 책임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했다면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당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했다면 그걸 수정할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회균등, 기회가 올바르게 주어지고 그 과정이 공정했다라고 한다면 소득 재분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죠. 그 불평등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불공정한, 오히려 과정이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의 균등만 고려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견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으면, 정치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빈곤 완화 정책 이러저러한 이론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빈곤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씁니다. 빈곤을 완화시키는, 불평등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은 문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빈곤이 있게 되면 노숙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마약에 접근하게 되죠. 마약 문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10대 임신 문제, 문맹, 실업, 저학력 이런 등등의 모든 요소들을 낳는 것이 빈곤이거든요. 빈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빈곤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빈곤에 의해서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 완화 정책으로서 몇 가지 이제 제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뭐 했지만, 최저임금제가 좋은 게 뭐냐면 정부가 직접 돈을 안 써도 되거든요. 돈을 안 쓰고 그냥 그 기업들한테 이거 뭐 이 이하로는 임금을 주지 마. 그 이하로 임금을 주는 건 불법이 되게 되니까 최저임금제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실업 문제를 낳게 되고, 특히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 또는 낮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업 상태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 임금 하에서는 충분히 고용될 법한 저임금 노동자들도 이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임금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근로자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여기 그렸지만 실업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 양이고 재료고 임금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노동 공급 곡선이고 노동 수요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밑으로는 각 임금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실업이 발생하고 있죠. 실업이 발생하고, 특히 원래라면 고용될 수 있었던 요만큼의 사람들, 저임금을 받고 있는 요만큼의 사람들, 저임금 노동자들, 노동시장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요만큼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은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노동 수요가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업이 이만큼 별로 실업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수요 곡선 하에서는 실업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임금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업률이 높아질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감하죠. 네,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는 정책이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실업 문제,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많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거, 빈곤층 소득 보조라고 하는 건데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거.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보조를 하는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보조를 하는 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인구의 한 3-4%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뭐 의료 보조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혜택도 받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소득 공적 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만 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가난하다고 해서만 주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뭐 빈곤선 이하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조가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다고 해서만 이 보조를 받을 공적 부조를 빈곤층 소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편부모 가정의 어린이랄지 아니면은 질병이나 가난 둘 다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건 기본 전제고 그 가난뿐만 아니라 편부모 가정의 어린이랄지 아니면 뭐 가난과 질병과 가난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이 공적 부조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미국에서의 그 공적 부조 제도에 대한 또는 빈곤층 소득 보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죠. 이건 금전적인 거예요. 금전적인 거. 네, 금전적. 그러니까 현물 보조가 아니라 금전적 보조. 현금 보조죠. 현금 보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뭐 마이너스 소득세 또는 뭐 음의 소득세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 그러니까 네가티브, 네가티브 인컴 텍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의 소득세, 네. 부 이렇게 하잖아요. 부 할 때 부의 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일종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한 유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면 부의 소득세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처음 나온 안이 저게 음의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책에 보면 이 음의 소득세와 관련해서 뭐 이런 예가 나와 있죠. 네, 소득세를 이런 식으로 거두겠다 이거면 뭐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그 소득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만 달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예컨대 뭐 한 6만 달러다
그러면 소득세를 세금을 6만 여기 6만을 넣어봐요. 6만을 넣으면 6만 곱하기 3분의 1 하면 2만이잖아요. 2만 빼기 1만 하면 1만 달러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득이 3만 달러 이하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3만 달러가 되면 이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3만 달러 곱하기 3분의 1 하면 1만 달러고 1만 달러에서 1만 달러 빼면 제로죠. 세금은 제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네, 3만 달러부터. 그러면 3만 달러 이하가 되면은 결국 음의 소득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오히려 받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3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뭐 3만 달러가 아니라 뭐 예컨대 그 1.5만 달러다. 1.5만 달러다 그러면 얼마 이게 어떻게 됩니까? 1.5만 달러다 그러면 3분의 1 하면 0.5가 되죠. 0.5만 달러에서 1만 달러 빼면 결국 이게 결국 마이너스 0.5만 달러가 돼서 결국 5천 달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정부에서 주는 소득까지 합한 가처분 소득하고 음의 소득세를 받았을 때 거의 그 가처분 소득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3만 달러에서 시작하죠. 네, 소득이 3만 달러고 이것도 이제 3만 달러인데 3만 달러인데 원래 내 소득과 가처분 소득 정부가 전혀 나한테 뭐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했을 때는 내 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근데 만약 음의 소득세를 준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소득이 제로다 한다면은 최소한 1만 달러는 마이너스 1만 달러니까 마이너스 1만 달러는 최소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1만 달러가 보장됩니다. 1만 달러가 보존이 되고 점점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게 돼 있어요. 네. 보조금이 그러니까 내가 제로일 때, 내 소득이 제로일 때는 1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음의 소득세로 1만 달러 주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나는 0.5만 달러를 받잖아요. 0.5만 달러 요게 요 높이가 1.5만 달러일 텐데 더 받아가지고 0.5만 달러를 받아서 이게 2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만큼이 0.5만 달러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음액소득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처분 소득도 높아지죠. 네, 가처분 소득도 많아집니다.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네, 돈을 벌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최소 1만 달러는 보장을 해주죠. 1만 달러는 보장을 해준다. 단지 게으른 사람들한테, 즉 이게 지금 3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한테, 소득 수준이 3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의 소득세가 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뭐 게으른 사람, 소득이 적다는 거는 게으르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일을 적게 한다는 뜻도 게으른 사람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줄이지는 않죠. 일할 의욕을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 1만 달러는 보장한다. 최소.
최소 1만 달러는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만 달러가 되면은 더 이상 보조를 안 해주죠. 제로죠. 제로입니다.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 그 미국에서 이거랑 비슷한 게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로장려세제는 이거가 다른 게 뭐냐면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한테 그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초과해서 환급금을 주는 거 제도거든요. 예, 저소득 근로자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예, 근로자들한테만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일을 안 해도 1만 달러를 받잖아요. 음해소득세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근로를 장려하는 겁니다. 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근로를 장려하는 거거든요. 음해소득세도.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든 소득을 하게 하죠. 근데 근로장려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세금으로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낸 세금보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다. 저소득층한테만, 일하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차이점은 있죠. 그 다음에 현물보조. 여기 현물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현물보조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생필품을 이렇게 쿠폰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생필품을. 그리고 뭐 식료품 쿠폰이랄지, 뭐 의료보조 쿠폰이랄지 이런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만약에 현금 보조를 했을 때의 부작용인 가난한 사람이 많이 섭취를 하는 술이나 마약을 근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통 현금 보조보다는 현물 보조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데 손을 안 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으면 다양한 종류의 선택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자기한테 만족도가 큰 상품을 살 건데, 현물 보조를 해줘 버리면 그 현물 이외에는 살 수가 없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현금 보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곤 완화 정책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저하시킨다. 그렇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정부가 알아서 돈을 주니까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죠. 예컨대 이런 경우, 무조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2만 달러로 잡고,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2만 달러로 잡고 무조건 2만 달러를 보조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은 정부는 사람들이 2만 달러 빼기 소득, 연간 소득이죠. 네, 연간 소득. 연간 2만 달러니까 연간 소득을 뺀 만큼을 보조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또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2만 달러 이하의 연간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내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점점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마치 100% 소득세를 걷어가는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만큼 세금으로 가져가면은 근데 일할 필요가 없죠. 소득이 없는 걸. 마찬가지로 2만 달러 이하의 연간 소득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 이 차액만큼 보조금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5천 달러를 벌든 1만 달러를 벌든 19,000달러를 벌든
내 소득은 똑같이 2만 달러가 돼버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줘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직장 내 뭐 내가 일을 더 안 하려고 근로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되고 근로의욕이 낮아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 내에서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앞으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숙련 노동자가 되는 길은 요원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들한테 전가가 되면은 일종의 빈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빈곤 문화. 그냥 정부가 주는 돈 받아 먹고 사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만 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의 맹점입니다. 빈곤 문화.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빈곤하게 근근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부에 기생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계층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나는 크게 돈 벌었는데 욕심이 없고 근근히 살기만 하면 돼.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빈곤 문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빈곤 완화 정책을 하되 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책들 중에 이 음해소득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소득을 많이 벌수록 가처분 소득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책. 음해소득세가 하나의 대책이 될 음해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 이게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와 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뭐냐면 만약 요 상황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2만 달러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2만 달러만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2만 달러만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는 요만큼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음해소득제를 했을 경우에는 요만큼의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음해소득제가 훨씬 더 그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계층들한테 또 돈을 줘야 돼. 이게 아니고 잘못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2만 달러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요 그래프 상에 있어서는 최소한 1만 달러만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러만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이 음해소득제도 요거는 1만 달러까지만 보조를 해주는 거고 예컨대 이게 만약에 2만 달러다. 최소한 2만 달러는 이 음해소득제 하에서 1만 달러 말고 2만 달러를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의 음해소득제도 가능하거든요. 2만 달러. 최소한 2만 달러를 보조해주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도 올라가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의 크기가 요만큼이거든요. 보조금의 크기가 요만큼. 전혀 없을 때 2만 달러. 조금씩 올라갈수록 요만큼이 이 보조금의 크기예요. 요만큼이. 근데 음해소득제하에서는 지원금이 어디까지냐면 요게 지원금이에요. 요 크기가 지원금이 돼서 크죠. 지원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로의욕은 고취시킬 수 있지만 음해소득제에서 근로의욕은 고취시킬 수 있지만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음해소득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복지제도라고 해서 이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에 무조건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죠.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놀지 마라. 놀지 말고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기간 제한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이 보조금을 받되 5년 동안 받고 5년 내에 너희들이 직장을 구해서 이 보조금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만 보조금을 주겠다. 5년 이후에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뭔가 알아서 직장을 5년 내에는 구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의욕을 줄이는 것을 방안으로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경제학개론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맨큐 경제학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기본 또는 기초 또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늘 배운 데까지 시험을 치시면 된다. 네, 10장에 맨큐 경제학 10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이니까 잘 숙지를 해서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